자, 1부에서는 우리 이제 그 공급자 위협, threat of supplier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부에서는 구매자 위협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구매자 위협을 정리하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이고 구매자의 협상력, 바게닝 파워가 더 크다, 흥정력이 더 크다. 그리고 구매자가 소수이고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다 라고요. 그래서 1번 얘기는 구매자가 소수고, 그죠? 구매자가 소수,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다. 그죠? 공급자가 다수이고 구매자가 소수인 경우, 이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업체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와의 관계.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완성업체니까 수가 적고 자동차 부품업체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소수인 현대차가 협상력이 더 크다. 유통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뭐 롯데마트도 있고 또 뭐 어떤 마트 있어요? 이마트도 있고 또 홈플러스도 있는데, 이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에 수많은 업체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라면서부터 콩나물서부터 뭐, 그죠? 고기, 그죠? 뭐 생선, 우리가 먹는 뭐 일상품, 의류까지, 그죠? 당연히 협상력이 마트 쪽이 크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 한번 잘 읽어 보실래요? 구매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일상재나 발음을 못해. 구매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일상재나 규격품일 때라는 거예요. 자, 구매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일상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산품이거든요. 농산품.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쌀이 있는데 쌀을 이제 포장돼서 판매하잖아요. 2kg짜리도 있고 5kg, 10kg, 뭐 20kg 이렇게 있는데 10kg짜리를 그냥 편하게 봅시다. 자, 이 쌀을 이렇게 보면 쌀을 우리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 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포장에 의해서 좋은 쌀, 나쁜 쌀이 구분될 수 있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야지대로서 각광을 받는 곳,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역시 그 호남지방은 예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곡창지대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김제평야 같은 경우, 그래서 김제에서 나는 쌀 상당히 맛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입맛에 맞고 김제 농부의 농부 쌀이라고 해갖고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호남 지역에 특히 전북 지방에 김제 쌀만 좋냐? 우리는 옛날에 그 임금님이 먹는 쌀을 만들었어. 이천쌀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임금님표 이천쌀. 이천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천쌀 막 포장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을 재배할 수 없겠죠. 거기가 이제 농지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독도에서도 이제 쌀을 재배할 수 있다면 이제 독도 지킴이, 이렇게 브랜드 괜찮네요. 독도 지킴이, 그죠? 요거 쌀, 독도 지킴이. 예. 쌀 재배는 어렵지만 이 독도 가지고 항상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되니까 일본과 우리 땅인데, 그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이렇게 포장돼 있어 보면은 이제 제품들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제 포장을 벗겨놓고 보면 이렇게 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쌀이. 그러면 이 쌀을 갖다가 보고서 이게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kg짜리를 김제 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가격을 이제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임금리표 인체쌀, 내 임금리표 인체쌀은 13,000원이야. 옛날에 임금한테 진상했던 쌀이니까 3,000원 더 벌어야지. 독도는 이거는 애국하는 지킴이니까 15,000원 받아야지.
이렇게 가격을 매겼는데 이건 포장됐을 때의 얘기고 이 포장을 벗기면 이 쌀 가지고 이게 뭐 김제쌀인지 이천쌀인지 뭐 저기 충청도 쌀인지 이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죠. 자, 유사한 예로 마늘 그러면 어떤 지역의 마늘이 유명해요? 의성 마늘 유명하죠. 근데 의성 마늘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라벨에 의성 마늘 돼 있으면 뭐 의성 마늘이라고 생각할 텐데 마늘을 제거하고 마늘만 보면 이게 의성 마늘인지 성의 마늘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격을 이제 공급을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장돼 있을 때는 가격에 있어서 포장지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야, 임금님표 2,000쌀이 왜 13,000원이라 받고 독도 지킴이 왜 15,000원 받아? 똑같은 쌀인데 다만 이제 묵은 쌀이냐 햇쌀이냐 차이는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 김제 농부쌀을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돼? 임금님표 2,000쌀은 가격을 한 13,000원에서 9,500원 정도로 낮추지. 그럼 독도 지킴이는 어떻게 해요? 독도 지킴이는 한 8,500원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김제쌀은 가격을 또 7,000원 정도로 낮추는 거지. 이해돼요? 왜냐하면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런 쌀을 공급할 수 있는 마트,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쌀 생산자는 상당히 많고 또 농산물은 차별화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포장을 빼고 보면 마늘 얘기 들은 것처럼. 아니 하나 더 해보세요. 성주 참외 유명하죠. 참외 보면은 제가 사는 참외 보면 다 성주 참외야. 응. 근데 라벨 떼고 보면 성주 참외인지 주성 참외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벨 떼고 보면은 성주 참외가 예를 들면 뭐 킬로당 뭐 2만 원이다 그러는데 어떤 참외는 딱 봤더니 뭐 킬로당 5천 원이다. 그럼 그거 산단 말이에요. 쌀 같은 경우 밥맛 차이를 느낄 수가 없죠. 간혹 CJ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에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맛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대요. 이게 충청도 쌀인지 경기도 쌀인지 경상도 쌀인지 강원도 쌀인지.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구매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일상재나 교육품일 때는 더 공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기본 전제는 공급자들이 많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도 말은 좀 어려운데 기본 메커니즘은 역시 구매자가 소수고 공급자가 다수인 경우예요. 자, 구매되는 제품들이 최종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때, 자, 공급자 구매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공급자 구매자를 봅시다. 공급자 구매자. 그 화장품 제조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예시로. 자, 향수 회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향수. 뭐 저도 가끔씩은 이제 향수 특별한 날에는 향수를 뿌리곤 하는데 향수 브랜드 뭐 되게 많잖아요. 샤넬 제품도 있고 코코 샤넬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샤넬? 샤넬 넘버 5 상당히 유명하죠. 근데 향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향수 병이죠. 고향 생각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용기. 아니 브레이브가 아니고 이렇게 넣는 그릇 그죠? 계속 아저씨 개그만 하고 있네. 이 용기를 봤을 때 용기가 화려해요. 예를 들면은 샤넬 향수 원액을 갖다가 뭐 페트병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 먹는 그 500리터짜리 그 물 생수통에다가 넣어서 판다고 하면은 판매 잘 안 될 걸요. 향수병은 향수의 원액의 어떤 향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향수병의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향수 원액과 그죠? 향수병이 합쳐져서 향수 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향수 원액이 한 70 정도면 적어도 향수병의 가격은 30원 정도는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향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이 직접 향수병을 제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향수병을 갖다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향수병이 상당히 그 제품의 원가에서 비중이 크죠.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향수병의 가격이 뭐 1, 2원 정도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30%를 전체 가격에서 차지한다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향수병을 제공하는 업체 A, B, C, D가 있다. 4개가 있다. A 업체는 향수병의 가격을 38원, B는 36원, C는 34원, D는 30원에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향수회사는 어떤 향수병 제조업체하고 거래를 할까? 당연히 30원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랑 거래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머지 A, B, C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납품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향수병의 가격을 인하하겠죠. 난 28원으로, 나는 29원으로. 그래서 협상 파워에서 이 향수회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기본 메커니즘은 역시 향수병을 공급해주는 공급자 수가 많고 향수를 판매하는 구매자, 뭐 완성업체는 다 좋아요. 어쨌든 향수병을 사주는 업체들이 숫자가 적을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구매자들이 후방 수직 통합을 통해서 공급자를 위협할 때, 자, 항상 우리가 전방 수직 통합이다, 후방 수직 통합이다라는 걸 할 때는 생각해 볼 때는 밸류 체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원료, 간단한 가치 사슬을 가공, 조립, 생산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 사슬이 있다. 그러면 이쪽이 후방이고 이쪽이 전방이다. 그러면 이제 수직 통합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구매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유통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유통 쪽들이 그죠? 어디를 보유하려고 하는 거야? 내부 계열화시키는 거야. 생산이나 원료 쪽을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랜드가 아니고 이마트 같은 경우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마트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PB 상품 이런 말을 써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뭐 E 플러스 제품들이 존재해요. E 플러스 양말도 있고 뭐 고추장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뭐 롯데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 상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무슨 얘기야? 예를 들면 고추장을 갖다가 지금 보통 키로당 한 5,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고추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럼 고추 생산자들도 상당히 다시요. 고추장 하나에 5,000원씩 하는데 고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고추장을 만드는 업체들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잖아. 터무니없이 비싸게 만약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고추 가격이 올라서 고추장 계단 가격을 8,000원으로 우리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줘. 그럼 어떻게 돼? 너무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더 저렴한지 혹은 공급자들로부터 고추장을 혹은 고추를 공급받는 게 더 저렴한지 비교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쪽, 비용이 저렴한 쪽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계열화시키는 거야. 그죠? 쉽게 얘기하면 공급처를 갖는 거죠. 누가? 구매자 쪽에서. 그래서 내부 계열화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후방 수직 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E 플러스 제품, 양말이나 고추장을 보면 고추장 유명한 데가 이제 뭐 해표 고추장도 있고 청정원 제품도 있고 그런데 가격이 더 저렴해요. 양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했으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관리 비용이냐,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구매자들이 공급자들로부터 어떤 제품이나 원료를 받는 거는 거래할 때 생기는 비용이잖아요.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해서, 트랜잭셔널 코스트라고 해서, 관리 비용은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죄송해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지 않고 생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수박을 먹고 싶은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요? 수박을 거래를 통해서 사잖아요. 그죠? 근데 수박이 한 통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 한다. 수박 한 통에 뭐 2만 원 내외죠.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수박이 5만 원이다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나 수박을 사 먹지 않겠어. 내가 직접 우리 집 마당에 심어서 수박을 먹겠어. 그러면 이제 수박을 씨를 사다가 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키우겠죠. 그리고 수박을 키우는데 시간도 걸리겠지. 그게 다 관리 비용에 포함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수직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리 비용과 거래 비용의 어떤 비교를 해보는 거지. 내가 공급처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돼? 공급처에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무슨 비용이 발생해요? 거래 비용. 내가 직접 공급처에 제품이나 물건을 갖다가 의뢰하지 않고 직접 생산하는 거. 관리 비용. 이랜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생산한 의류 제품을 납품하는 것하고 거래하는 것하고 직접 유통업체를 만드는 것, 관리 비용의 차이를 보고 수직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적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관리 비용과 거래 비용, administrative 다 써. 관리 비용과 그죠? 트랜잭셔널 코스트, 거래 비용을 비교를 해서 수직 통합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요거 이해 잘 안 가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매자 위협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내용은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8장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략 프레임을 짤 때, 그죠? 전략 프레임을 짤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게 조직의 근본, 존재 이유인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뭐 CSF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석. 외부 분석과 내부 분석. 우리 7장 3페이지 그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분석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죠. 그게 바로 뭐다? Five Forces Framework이다. 우리 10페이지서부터는 이제 내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 분석이라는 거는 이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장에서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 배웠죠. 경영학의 어떤 연구 흐름을 얘기할 때. 그럴 때 보면은 1970년대 이제 중후반 이후에 마이클 포터가 매력적인 시장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활동할 때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이다 라고 해서 이른바 Five Forces Framework 진경대 공구를 제시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가면 야, 이제 포터 얘기한 거 매력적인 시장은 없어. 어떤 시장이건 다 경쟁은 치열해. 그 경쟁이 치열한 어떤 시장이나 어떤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이 있어야 돼. 경쟁 우위를 갖출 만한 내부 역량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어.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일본 기업들 아니야? 80년대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게 등장하죠. Resource Based View, 그죠?
리소스 베이스드 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RBB 그죠? 자원 기반 관점 RBB 발음 어렵네요. 자원 기반 관점이 등장한다. 그래서 포터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초점이 조직 밖에 있다. 외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밸류 체인 같은 걸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내부 분석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잖아. 왜냐면 자원은 핵심 역량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력이 상당히 좋다고 했죠. 인력풀이.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때 여러 가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삼성전자의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이 된다. 핵심 역량이 된다라는 거죠. 요 말. 그래서 내부 분석은 이제 이른바 프랄라드나 하멜 혹은 해멀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자원 기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원 이야기다라는 거죠. 너무나 읽어보셨다고 전제하고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설명했었고 경영 정의 내리면서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 그죠? 경제 우위가 발생될 수 있는 내적 영역이 축적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텐저블 소스 그죠? 무형 자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다 인적 자본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통제 시스템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성과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 문화라든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레퓨테이션, 평판이 있다라는 거고 텐저블 리소스는 유형의 어떤 자원이라고 해서 돈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재료의 접근성 그 다음에 지역 입지 같은 것들이다. 제가 볼 때는 휴먼 캐피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분석에 있어서 내부 분석 외에 전략들 짜려고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뭐 텐저블 리소스가 상당히 많아. 그러면 상당히 기업 활동하기 편하죠. 돈이 많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은 별로 없는데 인적 자본이 상당히 탄탄해. 조금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팅크웨어 같은 회사들도 규모는 작은 중견 기업이지만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휴먼 캐피탈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이제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보면 사실은 다 인적 자원들이 훌륭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의 자원보다는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도 이거 제 설명 듣기 전에 핸드아웃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멈춤하시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요거는 우리가 3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